의 좁은 범위에만 속아 있는 항생제에 비해서 강범위 항생제가 더 강력하다. 감염에 대해서 프랭크 보덴 지음, 김아림역. 이 믿음 때문에 매년 항생제를 오용하는 사례가 수백만 건 생긴다. 이것은 환자보다도 약을 처방하는 측이 갖기 쉬운 오해다. 상당수 항생제는 특허가 만료되어서 생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로서는 의사들이 싸고 오래된 약보다는 비싸고 새로 나온 약을 처방하기를 바란다. 두 가지 약효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해도 말이다. 광범위 항생제가 무척이나 유용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감염증에 시달리는 무척 아픈 환자들을 치료할 때면 확실한 진단을 내리느라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병원치를 적이는 항생제를 처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대부분의 감염증은 그 원인균을 알아내는데 적어도 24시간이 걸리며, 만약에 해당 세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런 경우에 약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면 좁은 범위에 작용하는 항생제를 두 가지 이상 조합하든가 광범위 항생제를 하나 골라 복용해야 한다. 이때 개별 항생제를 조합하는 방식이 보통 더 저렴하지만 이렇게 약을 분리해서 복용하면 간호하는데 손도 많이 가고 부작용이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서너 배 비싸기는 해도 항생제 하나를 복용하는 편이 3개의 개별 항생제 같은 간격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더 선호된다. 제약회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약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은 종종 의료적인 의사결정의 무게와 그것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불확실성에 호소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미약하거나 알아서 사라질 만한 감염에 대해서도 광범위 항생제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는다. 이런 약한 감염 사례에서는 당장 항생제를 통해서 가능한 모든 병원치를 망라해 죽이지 않는다 해도 환자에게 해가 갈 가능성이 무척 낮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는 불필요하다. 이런 현상은 보건체계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항생제는 광범위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이다. 이 약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범위의 세균을 죽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는 친해하는 세균이지만 바라건대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도 포함된다. 2010년에는 미국에서만 아지트로마이신이 5,260만 번 처방되면서 항생제 가운데 가장 흔하게 모든 약품을 통틀어서 7번째로 많이 처방된 약이 되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가장 많이 처방된 항생제가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아목시실린이었는데 이 약은 저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약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은 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아지트로마이신이 많이 사용되는 상위 15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이렇듯 처방 양상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질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거나 사람들의 미생물 저항성이 달리 나타나서는 아니다. 그 주된 이유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약학급여 제도 PBS를 통해서 처방되는 의약품을 정부에서 집중 통제하기 때문이다. PBS는 아지트로마이신에 대해 얼마 안 되는 질환에 사용될 때만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환자가 호흡기 감염에 걸렸을 때는 이 약을 3일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광범위 항생제라고 반드시 강력하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퇴치해야 할 문제의 세균이 광범위 항생제와 좁은 범위의 항생제의 전류에 민감하다면 광범위 항생제보다는 좁은 범위의 항생제를 혈액에 스며드는 농도를 묽게 해 복용하면 세균을 죽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라는 목표가 확실하다면
여러 발의 신호탄보다는 속도가 빠른 총알 한 방이 관역을 맞추기 더 좋다. 자, 그렇게 되는군요. 정맥 오해, 정맥 주사로 맞는 항생제의 효과가 경구 투여하는 항생제보다 더 뛰어나다. 사실 몇몇 항생제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 사실이다. 특히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들은 위장 속의 사안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약의 활성 성분 가운데 극소량만이 장을 흘러나가서 혈액으로 흡수된다. 또 메스꺼움과 구토라는 부작용 때문에 경구 복용이 가능한 환자들의 수는 제한된다. 이렇듯 흡수율이 낮은 항생제를 혈액 속에 고농도로 투여하기 위해서는 소화관을 거치지 않고 정맥으로 바로 주사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많은 환자들이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기 위해서 몇 주나 몇 달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지만은 요즘에는 말초 중심 정맥간 PICC를 사용해 가정에서도 대부분의 처방을 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PICC에는 중대한 두 가지 위험이 따른다. 하나는 역설적이지만 감염의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정맥의 응고가 생길 위험이다. 혈전증. 두 가지 부작용 모두 드물지만 한 번 생기면 생명이 위험하다. PICC는 현대 의료 행위에서 무척 널리 사용되며 전문가들도 대개는 별 걱정 없이 이 도구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PICC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심각한 합병증도 일어났고 의사들은 조금씩 이 도구에 대한 열광을 거두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항생제는 경구 복용했을 때도 정맥 주사로 맞았을 때와 피 속의 농도가 거의 비슷하다. 10% 플록사신, 메트로니다졸, 독시사이클린, 클린다마이신, 커트리목사졸, 아지트로마이신, 클로팜, 페니콜, 리팜피신, 리네졸리드가 그런 항생제들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회복 중이라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어 알약도 문제없이 삼킬 수 있는데도 의사들 가운데 이런 항생제를 정맥 주사로 넣는 사람이 많다는 점은 놀랍다. 주의 깊은 독자들이라면 이 범주의 항생제들이 대부분 광범위 항생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광범위 항생제가 효과가 좋다는 오해에 대한 경고는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도 이 약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경구 투여한다면 정맥 주사보다도 가격도 저렴하고 불편함이나 합병증 위험도 덜 수가 있다. 오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아래에서 살피겠지만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술을 무조건 금지하는 규칙의 기원은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놀라운 투표약이 갖는 보다 덜 알려진 사실은 임질과 매독에 커다란 효과를 미친다는 점이었다. 성병을 담당하는 경험 많은 의사 한 사람은 환자들에게 술과 항생제를 피하도록 이야기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 일러 주었다. 첫 번째는 알코올이 생식기에 쏠리는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키며 그러면 해당 기관의 염증을 가라앉혀야 하는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다소 구식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위는 임질에 옮았을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치료기간 동안에 다시 술을 마시면 원래 현에 옮았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테고 그렇게 되면 귀중한 페니실린의 약효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 동료 또한 술을 먹지 말라는 보수적인 의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도덕적인 제재일 것이라 얘기한 바 있다. 하룻밤 유흥업소에서 시간을 보내려면 일주일은 술을 끊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들도 있다. 술에 취하면 다음번 약을 언제 먹을지 있거나 방금 전에 복용한 약을 토할 수 있다. 아니면 내 아버지처럼 술을 지나치게 퍼마신 나머지 애초에 본인이 항생제를 왜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오해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약과 알코올이 접촉하면 항생제의 약효가 떨어지거나 지독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렇지만 사실 거의 모든 항생제에 대해서 체내에 알코올이 소량 들어갔을 때 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적거나 아예 없다.
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메트로니다졸과 합성 항생제인 커트리목사졸인데 후자는 상표명이 박테림으로 통용된다는 항결핵제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도 알코올을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간에 손상이 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능성은 무척 낮다. 메트로니다졸은 흥미로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세균에 대항해서 흔하지 않은 활성 스펙트럼을 보이는 약이다. 상표명은 플라젤과 메트로겔인데 후자는 마치 세련된 젊은 주식 중개인이 매일 아침 머리에 바르는 상품의 이름처럼 들린다. 하지만 사실 메트로니다졸은 젊은 주식 중개인이 매일 저녁 세균성 질염을 치료하기 위해 바르는 약품이다. 이 약은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개발되었는데 당시에는 트리코모나스라는 기생 원생 동물이 일으키는 무척 흔한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였다. 또한 이 약은 현기성 세균의 효과를 보이는 최초의 항생제이기도 했다. 현기성 세균이란 소화관 같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균이다. 그리고 메트로니다졸은 람벌 편모충과 아메바성 이질과 간은 농양처럼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이질 아메바균을 죽이는 데도 효과를 보였다. 이 약과 다른 항생제를 같이 처방해서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세균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를 치료하기도 했다. 입에서 불쾌한 금속성 냄새가 나거나 메스꺼운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것은 메트로니다졸의 부작용인데 어린 기간 복용했을 경우는 말초 신경의 손상을 일으키는 사례도 드물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부작용은 알코올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부작용이 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려면 인체가 알코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살짝 필요하다. 위장을 통해서 흡수되어서 피 속으로 들어온 알코올은 먼저 간에서 분해된다. 간에 존재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는 알코올을 분해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화합물을 만든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뒤이어 뒤에서 작용을 통해서 인체에 무해한 아세트산 식초에 들어있는 산으로 바뀌는데 이 작용을 담당하는 것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에 약간 독성이 있으며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를 일으키는 여러 성분 가운데 하나다. 신체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 안면 형제와 심계항진, 호흡 곤란, 메스꺼움, 구토를 유발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 상표명이 안타부세인 디설피람이라는 약물은 술과 같이 복용했을 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작용을 막는 약물과 술과 같이 복용했을 때 막아서 같은 아세트알데히드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난 50년 넘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메트로니다졸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이 약을 술과 같이 복용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디설피람과 같은 격렬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런 작용은 커트리목사졸에서도 비슷하게 보고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메트로니다졸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이 아세트알데히드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이든지 이런 항생제를 처방할 때 나는 의사로서 술을 절대 마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술을 많이 마셔서 간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간에 질병을 얻은 사람들 또한 몇 가지 항생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색깔 입힌 캡슐에 든 항생제를 복용하는 중이라고 해서 레드와인이나 화이트와인을 한두 잔 마시는 것마저 자제할 필요는 없다. 5회 항생제는 면역기를 약화시킨다. 몇몇 항생제가 골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증상은 몹시 드물게 나타난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 영향은 대개 일시적이며 항생제 복용을 멈추면 이것들의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물론 드물게는 항생제가 비가역적인 골수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파괴적인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하고 효과적인 항생제의 명성을 무너뜨렸다. 바로 클로람페니콜이다. 이 항생제는 값이 싸고 강범위한 세균을 죽이는 강한 활성을 보이는 데다 내 척수에 침투하기 때문에 내 척수막염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굳이 정맥 주사를 맞지 않고 경구 복용을 해도 주사 못지않게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 약은 이만 건 가운데 한 건꼴로 비가역적인 골수부전,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이 약의 판매가 금지되었지만 개발도 선국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감염병 치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서도 종종 처방이 된다. 내 생각에 면역계 약화에 대한 이 오해는 실제로는 다른 현상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화시키느라는 정확히 무슨 뜻으로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예컨대 매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여러 감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그 가운데 수십만 명의 질의 거리염증을 진정시키려고 약국에서 튜브에 든 크림을 대개 클로트라마졸 같은 성분이다 구입해간다. 실제로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여성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이 증상은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진균의 지나친 증식에 의해서 일어난다. 새로 나타난 이 가려움증이라는 증상은 여성들이 처음에 겪었던 여러 감염만큼이나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처방 받은 항생제가 면역기를 약화시켜서 그 결과 칸디다균이 증식한 것이 아닌지 넘겨짚는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모든 생명체의 생존은 면역이라는 생물학적인 가장 눈부시게 대단한 현상 덕분이다. 우리 위장과 피부에 대장균이나 황색포도상 고균 같은 병원체들이 우글거리는데도 우리가 대부분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면역계가 99.9%의 시간 동안에 제 역할을 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세균 한 마리가 면역계가 채운 쇠고랑을 끊고 병을 일으키면 우리는 면역계가 세균들을 쓸어버리기 전에 항생제를 사용해서 성가신 세균들을 죽인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우리의 면역계는 방정식의 한쪽 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미생물 총이라고 불리는 세균들 역시 서로 독립적인 생태학적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 몸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면역계의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생물 총을 이루는 세균의 종류는 수천 가지 이른다. 이 주제는 현대의학에서 무척 활발한 연구 영역이며 감염의 기원을 비롯해서 비만과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심지어는 암에 이르는 다양한 증상들의 이 미생물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 진화는 인간과 미생물총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을 중개해 미생물 세상의 국제연합을 만든다. 자, 몇몇 항생제들은 특히 오해에서 다뤘던 강금이 항생제의 경우 다른 약물보다도 미생물총을 더 많이 파악이 안다. 내가 예전에 병원에서 꽤 종종 사용했던 약 가운데 클린다마이신이 그런 항생제다. 1960년대에는 이 약이 황색 포도상 고균을 퇴치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인기가 많았는데 당시 황색 포도상 고균은 다른 흔한 항생제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정서를 얻는 중이었다. 클린다마이신은 포도성 고균과 연쇄성 고균을 죽이는 효능이 있었으며 흔하지 않게 위장에 사는 현기성 세균의 상당수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였다. 이 약은 소화기관의 증상에 집중적으로 처방되었고 그에 따라서 현기성 세균의 상당수가 서식하는 위장 미생물총에 대단히 강력한 위력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였는데 이 균은 언제든 미생물총의 2에서 5%를 차지했으며 독소를 생산한다. 하지만 클린다마이신을 복용한 100명 가운데 1명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가 지나치게 증식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이 세균에서 나온 독소 때문에 위막성 대장염이라는 위장염증을 보였다. 그리고 몇몇은 중독성 거대 결장증이라는 더 위험한 증상을 발전시켰는데 심하면은 위장에 천공이 생겨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병이다. 이런 대장염에 걸릴 1%의 위험성이 알려지자 의사들은 겁에 질려서 클린다마이신을 일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멀리했고 1970년대에는 몇몇 질병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떤 항생제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가 증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흔하게 처방되는 항생제들은 그런 위험을 일으킬 확률이 클린다마이신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항생제를 처방받는 환자들은 가운데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관련 설사 CADAD가 꽤 나타난다는 점은 오늘날 커다란 임상적인 문제로 부각이 된다. 네,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생균제보다도 위장 미생물청을 온전하게 복원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지금껏 등장했던 어떤 방식보다도 효과적으로 CDAD 치료를 치료한다. 효과적인 처치법치고는 역사상 최악의 이름이 지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대변 이식술이다. 대변 이식술. 이렇게. 다음 10년 동안 항생제와 인간 미생물청의 뒤얽힌 상호작용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대변 이식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항생제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뒤에서 내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국가적인 인가를 받은 권고사항을 출간해. 이렇게 항생제에 대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름난 약을 광고하려면 의료 전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여기서 돌아다니며 자기들의 약이 치료하는 질병에 대해 텔레비전이나 인쇄물로 광고를 만든다. 이런 광고들은 대개 의사와 상의하세요라는 문구로 끝맺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대중에게는 공익 광고로 인식된다. 많은 의사들은 자기들이 제약업계의 마케팅 기술에 도가 텄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정반대의 결론이 꾸준히 나온다. 이런 제약업계가 주도하는 흐름에 맞서기 위해 정부기관에서는 전문 지식을 알리기라는 다소 서투르게 보이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특정 약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보다 좋은 처방을 내리도록 훈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시책은 의사들의 처방을 5에서 10% 바꾼 정도의 대단치 않은 효과를 보였을 뿐이다. 일반 대중은 항생제가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과 우리의 귀와 코, 목구멍에 생기는 흔한 증상들은 대부분 바이러스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실제로 세균이 일으키는 몇몇 증상에 대해서도 항생제는 환자 집단의 일부만을 치료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생제는 꽤 안전하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대부분의 감염증에 대해서 항생제를 정확히 얼마나 복용해야 할지를 대해서도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또 제대로 된 이유의 근거, 제대로 된 항생제라면 면역기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거의 모든 항생제를 복용할 때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 생존 제품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품의 효과에 대해 근거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내가 멜버른의 누나 집 부엌 바닥을 기어다니는 동안에 두통은 쿵쿵 점점 심해졌고 매 순간 증상이 악화되었다. 곧 공항으로 나를 데려다줄 택시가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다행히 적당한 항생제를 찾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알력을 꿀꺽 삼켰다. 물론 효과는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지만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하죠.